자, 7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물의 대지 및 대지 사용권이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이를 법정 대지, 이 규약상 대지 나오죠. 나눌 필요는 없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의 밑바닥 땅, 건물이 소지하는 부분은 뭐죠? 법정 대지. 그 외의 땅, 뭐 도로, 화단, 놀이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규약상 대지라고 하고요. 아무튼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대지권 또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는 대지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엄격히 구별하실 텐데 집합건물법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넘겨보시면 726페이지 이 대지 사용권의 의의나 한번 보실 때 큰 의미는 없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도 일체성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만 등기받으면 돼요? 건물만. 대지권에 대해서 따로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요? 쫓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원칙적 일체성이라는 점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절대적 일체성이니까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데, 얘는 뭐죠? 원칙적 일체성이에요. 그래서 교재 좀 읽어볼 건데,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해가지고 니은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하는 것을 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이러한 분리처분 금지는 고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규약에 특별히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약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법조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칙이 가능하다면 금지한 걸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예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죠?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원칙이 뭐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원칙이 금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상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모순된 것 좀 느끼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띠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지만, 다만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을 못한다라고 금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에 4번 대지 사용권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복잡하니까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자, 일단 집합 건물은 아파트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매죠, 그죠? 매매,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집합건물법에도 적용이 돼요. 매매니까.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첫째,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약법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다 뭐라고요? 강행 임의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매매에서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도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집합건물법으로 오면 뭐로 바뀌냐면 강행 규정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요 담보 책임은 분양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뭐 종합 오피스텔 해가지고 뭐 현대건설, 세종시 상용 막 이렇게 막 광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가만 보면은 시공자가 현대건설인 게 맞는데 분양자를 이렇게 보면은 듣도 보도 못한 뿅간다 종합건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은 시공자가 아니라 분양자인 겁니다.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시공자는 요 사람한테 뭐요? 아파트를 만들어준 도급, 그죠? 수급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아파트 오피스텔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이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분양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이런 걸로 분양받을 때는 뭘 믿고 들어와요? 시공자인 현대건설을 믿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했는데 분양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쉽게 말하면 분양자가 망하면 요때는 그 담보 책임을 시공자가 부담한다라고 개정을 하게 돼요. 말은 어렵죠. 그냥 우리 쉽게 원칙적으로 누가요? 분양자가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뭐하면요?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분양한다.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분양 책임을 지는 자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물건의 하자거든요. 근데 물건의 하자는 우리가 담보 책임에서 배웠지만 제척 기간이 6개월이죠. 그죠? 권리 하자는 1년, 물건 하자는 뭐죠? 6개월. 너무 짧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살다 보면 뭐요? 6개월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제척 기간이 늘습니다. 길어납니다. 그래서 제척 기간이 행사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10년 또는 5년이에요.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뭐가 10년짜리고 뭐가 5년짜리인지 이런 건 좀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6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10년 또는 5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제척 기간의 기산점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매도에서 안날로부터 6월이었죠. 그죠? 안날로부터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용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은 언제부터 10년이냐면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인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또는 뭐죠? 5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집합 건물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임의 규정이 아니라 뭐죠? 강행 규정이고 이러한 담보 책임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자가 부담하고요. 제척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0년 또는 뭐요? 5년인데 기산점은 전유 부분은 뭐요? 인도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에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까지 기억할 건 아니죠. 그 다음 박스 밑에 3번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안 풀어봤는데.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그죠?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뭐죠? 전유 부분.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깊이 있게 내지 않습니다. 그죠? 기본 개념이죠.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 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집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죠. 사용 승인일은 뭐예요?
공용 부분, 아니 공용 부분이죠. 그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임도시부터.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대지 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소유권 한두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대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소유자 등의 의무에서 1.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넘겨보시면 이러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1호 사는 아줌마가 갑자기 뭘 잘못 처먹었는지 베란다를 막 철거하겠다고 깝죽대요. 근데 문제는 101호의 베란다를 철거하게 되면 이 아파트의 전체의 안전에 위협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행위는 뭐죠?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니까 다른 공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죠? 베란다 철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는 202호가 와서 지랄거리고 다음 날은 301호가 지랄거리고 다음 날은 102호가 지랄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완전 뭐 하게 돼요? 동네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요건 해가지고 동그랗게 1번 요건 밑에 줄 행사권이죠. 행사권자 보시면 관리 또는 관리단 집회에 결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뭐예요?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따라서 누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합니까? 관리인이. 아니면 집회 결의로 지정된 사람이 행위의 정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러한 행위의 정지 청구는 보존 행위이므로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가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줌마를 같이 살 수가 없다. 쫓아내자.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강제로 쫓아낼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냐면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양가리 2번에서 사용금지 청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강제로 뭐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3번 행사 방법에서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 아줌마를 뭐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가 있는 거죠. 주민들하고 친하셔야 되겠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줌마를 쫓아내봤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짓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요 집을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3 해가지고 구분 소유권의 뭐죠? 경매 청구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거 팔아먹는 것도 법익 침해가 크기 때문에 우측에 나와 있겠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법원을 통해서 경매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다 그래서 앞에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고 팔아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죠? 경매를 통해서만 팔아치울 수가 있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가 나오는데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는요. 누구를 말하냐면 세입자를 말합니다. 세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자는 임차권자일 수도 있고 전세권자일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그냥 통틀어 가서 뭐라고요? 점유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아줌마가 베란다를 철거한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집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집주인한테 전화하는 거죠. 전화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지금 베란다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 임대차 계약 좀 해지 좀 하세요. 요 아줌마들님 어떻게 내보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예요. 집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더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도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의 그죠? 저는 이 부분 항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과거에 요새는 박근혜 때문에 다른 뉴스는 묵히는데 주폭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죠. 못 들어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술 처먹고 눈만 마주치면 때리고 뭐 경비 아저씨 막 때리고 막 동네 할머니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기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뭐예요? 쉬쉬쉬 그러고 막 슈퍼 가서 막 난동 피우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신고해봤자 뭐 폭행이니까 뭐 한 달 구리 살고 돌아오면 또 지랄거리고 막 그러니까 아주 미치겠고 그러니까 그냥 눈 안 맞히는 게 장땡이다 해서 막 슬슬 피하고 막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불만인 것이 그렇게 뉴스를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경찰관을 인터뷰를 해. 그죠? 경찰관이 뭐라 그랬어요? 할 거 없다. 신고 들어오면 잡아다가 뭐죠? 유치장에 있다가 뭐 이렇게 직결재판 같은 데 오면은 뭐 구류 30일, 20일 이렇게 풀려나니까 우리는 해줄 거 없다. 뭐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자면 안 되죠. 그분들한테 해결 방법을 얘기해야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용금지 청구나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명령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람 때문에 못 산다면 강제로 뭐죠? 쫓아내든지 쫓아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법원에다가 경매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그냥 어쩔 수 없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 뭐죠? 강제로 쫓아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경매 명령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판례는 뭐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집합 건물의 관리가 나와요. 첫 번째 관리단이 나오는데 이 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의 모임을 말합니다. 관리단이 뭐라고요? 집주인의 모임. 자, 그러면 일단 언뜻 떠오르는 거는 우리 아파트는 없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집주인의 모임 같은 거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파트는 없는 거냐? 반드시 있어요. 왜 반드시 있냐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2번 관리단의 성립해서 1, 관리단의 당연 성립해서 기업 보시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그 부속 수리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관리단을 당연히 뭐죠? 구성한다라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법적으로는 집주인을 구성원으로 해서 모임이 뭐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관리단이라는 모임인 거죠. 그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리위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관리를 보기 전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관리인이 나와요. 관리인. 자, 의의는 뭐냐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 집주인의 대표를 뭐죠?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소유자의 모임이 뭐예요? 관리단. 집주인의 대표가 뭐예요? 관리인인데 요 관리인은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선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넘겨보시면 3.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금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이상해집니다. 자, 침체가 뭐라고 했어요? 집주인의 모임이 뭐예요? 관리단. 그 관리단의 대표가 뭐예요? 관리인. 근데 정작 집주인의 대표인 관리는 뭐일 필요 없다고요?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만 만들어요. 관리단이라는 거는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뭘 선임해야 돼요?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니까 통상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관리인도 견임을 해요. 법적으로. 근데 문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 가끔 세입자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라는 말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대표니까 소유자일 수도 있고 뭐예요? 세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그게 뭐죠? 위법한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현실에 양보한 거죠. 그죠? 관리는 뭐일 필요 없다고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개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입자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기억해 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상단에 3 관리위원회라는 게 나오죠. 그죠? 관리위원회 733페이지 상단에 3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이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업 보시면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뭐죠?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뭐예요? X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요? 없을 수 있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그란 2번 관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기억 보시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해요. 그죠? 정리해 볼게요.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관리단이라고 하고 관리단은 반드시 있는 거고요. 요 구분 소유자의 대표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그 관리인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을 우리가 뭐죠?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약간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734페이지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735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집회가 나와요. 집회는 결국 구분 소유자의 집회죠. 집주인의 집회인데 종류해가지고 정기관리단 집회해가지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하는 정기관리단 집회. 그래서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고요. 또 2번 임시관리단 집회 해가지고 기억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디귿번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소집하는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뭐가 있어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뭐가 있습니까?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안 한단 말이죠. 그잖아요.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지만 소유자들이 모이는 회의 하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되냐면 뒤부터 먼저 볼 건데 뒤로 오셔가지고 한 장을 넘기셔서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이 니은번이 아니라 7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730페이지 보시면 서면 또는 전자자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서 기억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겁니다. 자, 관리단 집회는 집주인들은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안 모일 수가 있어요.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이상 찬성으로 서면으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하거나 전자적 방법에서 문자로 뭐죠?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대충 가라로 서면으로 그냥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안 모였다 이런 식으로 서류 하나 만들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5분의 4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7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집회 소집해서 1. 집회를 진짜 소집하려면 대충 문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집하려면 기억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이 니은이에요.
지금 어디 보고 있냐면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401호가요. 갑을병 세 사람의 공유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네가 다 참석하면 얘네만 세 표죠.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셋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때는 셋 중에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행사하기로 했다면 갑만 찬성해서 갑만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집 통지도 누구한테만 하면 되냐면 갑한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을병이 누가 의결권 행사할 건지를 안 정하면 아무한테나 한 사람에게만 하면 돼요. 읽어볼게요. 니은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소집 통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이게 누구인지 알겠어요? 누가 의결권 행사할 것인지 어떻게 지정된 자. 가로 그 자가 없는 때는 공유자 1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원에게 하는 건 없어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구분 소유자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 X. 전원에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번 소집 절차에서는 아까 문제 나왔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집회 결의에서 1번 결의사항에서 원칙적으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통지된 사항이 아닌데도 결의하게 되면 그 결의는 뭐죠? 무효입니다. 의결권, 의결 방법이 나오는데 의결권은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릅니다. 균등한 것이 아니고요. 의결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 통상의 집회 결의고 박스에 정족수가 정리되어 있지.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중요한데. 첫째, 임시관리 집회의 소집은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 2번이 원칙이죠. 과반수고. 3번 4분의 3짜리가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 다음에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점유자의 인도 청구는 뭐죠? 4분의 3이고요. 5분의 4는 뭐죠? 재건축 결의하고 서면에 의한 결의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집하지 않고 집회를 열지 않고 가정통신으로 대체할 때는 뭐죠? 5분의 4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4번이 나와 있어요. 그죠? 중간에 점유자의 의결 진술권이 그죠? 적어볼게요. 일단 관리단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자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뭐가 하냐면 의결권이 없어요. 이 관리단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요.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재건축할 때요. 왜냐하면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누가 결정할 문제? 집주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 힘을 못 갖고요. 오히려 누가요? 관리단이라는 거 힘을 갖게 되는데 따라서 세입자들은 참여를 못합니다. 의결권이 없어요. 다만 자신과 이해가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만 할 수 있냐면 의견만 진술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해버리면 세입자 보증금 하나도 보장 안 하면서 뭐죠? 끝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뭐 철거민들 해가지고 뭐 데모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의결권은 없고 어떻게 해요? 의견 진술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평상시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려면 구분 소유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통상이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뭐 할 때 보면은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죠. 그잖아요. 입주민들이 투표하죠. 저희 아파트 그냥 벽에 붙여놓더라고. 사인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입주민들이 투표를 하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이란 요건을 충족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도 어떻게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면
관리인 뭐죠? 선출. 관리인 선출에 대해서만은 점유자가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점유자가 투표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의결권을 갖는 거죠? 점유자가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도 이것도 최근에 개정되니까 꼭 기억해 두기죠.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뭐가요? 의결권이 없고 의견 질술권만 있지만 관리는 선출할 때는 누가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점유자가 행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집회 소집 결의 취소의 소나 뭐 의장, 의사력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넘겨보시면 규약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왔지만 안 읽어봐도 되고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약을 설정할 때도 4분의 3, 규약을 변경할 때도 4분의 3, 규약을 폐지할 때도 뭐죠? 4분의 3 이렇게 의결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재건축과 복구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도 재건축 배우시죠? 그죠? 그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뭐죠? 우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재건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에 관한 법에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기타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 관한 재건축 규정이 적용되고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용이 충돌한다면 무슨 내용을 우선한다고요?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을 우선하는 거예요. 일단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재건축하려면 첫째 의결 정족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공법 시간에는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의결 정족수를 따로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따로 배우세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5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별도로 5분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반대자가 5분의 1 미만이라면 재건축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반대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체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서면이에요. 민법에서 항상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은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서면. 요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체고만은 뭐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체고를 받으면 반대자는 2월 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2월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최고 절차에 따라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이 확정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요. 시가로 사가지고 재건축을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죠? 시가입니다. 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은요. 뭐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청구 이런 다 매수를 할 때 상당한 가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상당한 가액이 아니라 뭐죠? 시가. 그래서 만약에 상당한 가액으로 매도 청구한다 그러면 뭐죠? X가 되고요. 시가고 시가를 계산할 때는 우리 판례는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엇도 포함시켜야 돼요? 개발 이익도.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한 18년, 19년 이 정도에 갑자기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는 뭐죠? 그
마음을 먹었어요. 30대 초반인, 아니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살아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 잠실 주공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근데 잠실 주공 아파트가 있는데 14평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에 1995년 이중 96년이네, 96년 이 정도네. 근데 그때 당시 4억 달러에 4억. 1990년 14평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계단이고 보일러도요 연탄 보일러예요. 어우.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뭔 이게 4억이냐고. 1990년대 보통 이때 30평 아파트가 한 1억 정도였습니다. 한 1억 2천 이 정도, 1억 1천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중동 신도시 막 분당 막 뭐죠 이렇게 분양할 때니까. 근데 이게 4억이래요. 그래서 놀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더란 말이죠. 이 잠실 주공 아파트는 재건축 될 건데 재건축되면 14평짜리는 뭐 50평이 얼마를 받는데요. 그게 이제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4억 되는 겁니다. 그럼 이 4억이라는 금액은 결국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을 반대한다면 요 14평짜리 객관적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주변 시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뭐 이때 당시 한 뭐 7, 8천이면 말만 안 8천이라 하더라도 얼마를 줘야 돼요? 4억을 줘야지만 매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안 샀어.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중동 부천 중동이죠. 중동 신도시 막 개발돼 가지고 그때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아가지고 1996년이죠. 한 94년 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년 지나서 입주해가지고 살만하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져가지고요. 기억나세요? 대출 이자가 60%. 기억 안 나시죠? 다 까먹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갑자기 IMF가 터지니까 대출 이자가 뭐예요? 연 60%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이게 뭐 아유 그냥 그래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한 푼도 못 남기 손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가 요새 얼마죠? 50억 막 이래. 50억 막 이래. 어우 이걸 샀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거 사가지고 그냥 아주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냥 손해만 직사하게 봤어요. 이거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저도 막 사고 싶었거든요. 가까워서. 근데 막 너 우리 어머니 특히 뭐 연탄 보일러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막 아무튼 시가가 포함된 뭐죠? 개발이익으로 매도 청구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뭐 우측에 보시면 요건 나오죠. 요건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뭐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안전검사에 통과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 하려고 그러는데 안전검사를 했는데 통과를 하는 바람에 재건축 못한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건물이 뭐예요? 위태위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대치동에 음마아파트가 유명합니다. 음마아파트가 그 지금 재건축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쯤에 재건축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그 어떤 상태냐면 거의 뭐 최초의 대단히 아파트여가지고 수돗물 틀면 막 녹물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치동이니까는 재건축만 하면 떼돈 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전검사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이게 통과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통과가 나야 뭐예요? 재건축할 텐데 이유가 있어요. 이 음마 아파트가 뭐죠? 이름 까먹었네. 그 옛날에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전두환 때 비슷한 인간이. 그 인간이 뭐였냐면 그 양반이 꿈이 뭐였냐면 100년간은 아파트를 짓는 게 꿈이었대요. 한복건설인가? 이 양반이 정태수 회장이구나. 정태수. 이 양반이 꿈이 뭐냐면 100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아파트처럼 100년간은 아파트를 만드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전검 통과돼가지고 재건축 못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불안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2번 보시면 나와 있고 3번 보시면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4인데 이 5분의 4가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뭐죠? 각 건물별 5분의 4고요. 결의사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해가지고
1, 2 하고 3, 4에서 명도 청구 재매도 나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정도만 그죠? 참여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뭐 합니까? 체고하고 2월 내에 확답을 안 하면 참여를 거부한 것을 뭐가 돼요? 확정이 되고 시가로 매도 청구하면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이제 복구입니다. 복구. 이건 뭐냐면 일부가 무너졌어요. 근데 복구라는데 만약에 1에서 건물 가격의 2분의 2 이하가 명시됐다면 복구해야 되겠죠. 가반수인데 건물 가격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때려 부시고 다시 신경이 날 수도 있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재건축하지 않고 그냥 복구하려고 하면 이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한 동의 건물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더라도 이를 한 개의 건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거 기출 문제인데 과거에는 1번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번이 뭐예요? 틀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틀렸다라고 좀 애매한데 아까 이런 말씀드렸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의사 행위가 있으면 대장에 뭐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구분 소유 관계가 뭐예요? 성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등록 안 돼도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뭐죠? 좀 애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빼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괜히 헷갈리는 거 넣지 마시고. 2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에 속하지만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는 전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맞죠?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때문에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분리 처분할 수가 없고요. 3번 각 공유자는 규약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 부분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 부분에 생기는 이익을 수취한다. 당연히 맞는 지문일 거고. 4번 판례는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 소유 건물을 취득한 자예요. 뭐가 떨어집니까? 공용 부분만 승계되고 아파트 관리 규약의 전유 부분도 승계된다 규정했더라도 뭐요? 무효고 뭐는 승계되지 않죠? 연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럼 보자고요.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관리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된 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X.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가 승계된다는 관리규약 규정은 뭐죠?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전에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게 어떤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가는데요. 아파트 베란다 유리가 떨어졌어요. 때려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의 대가리를 강타한 거죠. 이 양반이 다쳤어요.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 이름 명백히 뭐예요? 전유 부분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전유 부분이니까 얘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보호가 충분치 않아요. 이런 경우 어디 갑니까?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죠? 관리사무소에 내가 머리 맞았으니까 책임지라 방방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유 부분이지만 일단 뭐예요? 공용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해서 아파트 주민 전체가 이분한테 뭐예요?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전이나요. 타인에게 뭘요?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전은 뭐라고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요 사람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 주민 전체에게 손해배상에다가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가입합니다.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보실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일단 끝났고 다음 주에 뭐죠? 맨 앞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거고요. 진도 많이 늦죠? 그죠? 늦는 거는 언제요? 26일인가요? 그죠? 26일인가요? 그죠? 다 다음 주 일요일 날 보강 한말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